이 아이슬란드는 보면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더라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덴마크로부터 독립을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채 한 60년, 70년밖에 되지 않았고 덴마크의 식민지 생활을 400년 이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1940년대쯤에 이제 독립을 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도 그 전에 이제 식민지 생활이 워낙 길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덴마크 왕조의 이제 조금 굴욕적인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됐었고, 근데 그러던 와중에 아이슬란드가 이제 2000년도 넘어서부터 굉장히 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나라가 된 게 그 금융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을 적게 매기고 또 금리는 고금리를 유지를 하면서 유럽에 있는 자금들이 아이슬란드 쪽으로 많이 들어오게 됐다고 해요. 그러면서 아이슬란드에서 다른 뭐 유럽이나 미국의 그런 파생상품 같은 것들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그 일반 근로자들의 임금이 뭐 50% 이상 꾸준히 인상이 되는 일들도 있었고, 어쨌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뭐 1인당 GDP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근데 인구가 30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들이 가능한 면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400년 넘게 식민 지배를 받아오던 나라가 불과 100년도 되기 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그런 나라가 됐는데,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난 다음에는 어떤 세계의 모범 나라에서 국가부도 위기 사태까지 급락을 하게 됐는데, 아이슬란드가 보면 여기 있어요. 요게 영국이고 여기가 뭐 노르웨이 뭐 이런 나라들이 있고, 보면 굉장히 작고 여기 위에가 북극이다 보니까 굉장히 춥고 열악한 환경이란 것을 그냥 보기만 해도 알 수 있는데, 저런 나라 안에서 사람들이 한때는 인구가 3만까지 줄었다고 해요. 그 어떤 그 기후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3만까지 줄었다가 지금 늘어서 그나마 30만이 된 건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경제를 잘 일으켜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거품들이 끼어 있었고, 그것들을 국민들이 다 뒤집어 써야 되는 위기에 직면했던 게 아마 2008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해서 국가가 부도 사태가 왔을 때 그거를 단순히 경제적 위기로만 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위기이고 제도적인 위기이고 어떤 사회적인 그런 이게 종합적인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다른 나라들에서는 그런 접근을 한 나라가 없던 것 같아요. 그냥 경제적인 혹은 어떤 경기 순환적인 이런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만 접근을 하게 됐고, 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못했는데, 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의 어떤 근본적인 왜 이런 경제적인 문제가 일어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원인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게 정치적인 혹은 사회적인 제도적인 문제였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런 부분에서부터 해결할 수 있는 해결점을 아마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대통령이 하는 얘기 중에 되게 좀 감명이 깊었던 게, 경제라는 것은 결국 사람들의 공동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들이 자기 스스로가 잘 지낸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회가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경제 정책을 써도 소용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어떤 문장이 우리나라의 상황을 너무 많이 좀 생각나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보통적으로 사람들이 공평하지 못하다든가 공정하지 못하다든가 혹은 무언가 국가로부터 적절한 대우 혹은 본인의 권리를 잘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혹은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 정치인이나 정부 관료들은 아직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부러웠어요. 이렇게 본인의 어떤 철학이나 어떤 그 지식을 가지고 국민들의 문제를 보고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지도자가 있다라는 게 조금 많이 부러웠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국가 부도 위기 사태로 갔는데, 이게 그 좀 쟁점이 됐던 건 이 국가 부도 위기 사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 다른 주변의 나라들하고 조금 마찰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다른 나라하고 틀리게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 대외적인 대처 방법과 대내적인 대처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요. 대외적으로는 배를 쬐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못 갚아주겠다고 배를 째버렸어요. 원래는 아까 봤던 란즈방키라는 은행이 아이슬란드에서는 가장 커요. 전체 금융업의 한 85%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은행이 가장 큰데, 이 은행의 그러니까 인터넷 뱅킹을 하는 부분은 따로 별개 사업체로 떼어냈는데, 여기 인터넷 뱅킹에 유럽에 있는 일반 예금자들이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 란즈방키를 파산을 시키고 국유화를 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예금자들이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라고 아이슬란드에서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영국하고 네덜란드에서는 우선적으로 국가에서 자기들 돈으로 예금자의 그 예금을 보상을 해주고, 국가 차원에서 아이슬란드에게 이거 우리가 예금자들에게 보상을 해줬으니까 너희가 이 금액을 다시 돌려달라고 소송을 했고, 처음에 아이슬란드 그 총리, 아까 구속됐던 그 총리는 이걸 허락을 했어요. 수용을 해서 국회를 통과를 했는데, 아까 그 하얀 머리 대통령 아저씨가 거부권을 행사를 했고, 이걸 국민투표를 붙여서 93%의 반대가 나와서 결국엔 이게 결렬이 됐거든요. 그때 2008년도에 나왔던 뉴스 기사를 보면 아이슬란드 국민투표에서 93%가 빚 떼먹자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여기 어떻게 기사가 나왔냐면, 어쨌든 이렇게 빚을 떼먹어서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됐고,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하게 됐다. 그리고 국제통화기금, IMF나 뭐 외부 다른 기관으로부터 돈을 끌 수 없게 됐다. 뭐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난 것처럼, 문제가 일어난 것처럼 기사를 쓰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결국에는 IMF에서 돈을 21억 달러를 구워줘서 그 돈을 가지고 경제 내부적으로 회생하는 데 성공을 했거든요. 대내적으로는 또 조금 틀렸어요. 책임하고 개혁이란 부분을 조금 철저히 적용을 했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아까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지만 시중에 개인 은행들은 절대로 공적 자금이 투입되지 않도록 했어요.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기업이나 은행 같은 것들은 파산하도록 그냥 내버려 뒀고요. 그 다음에 부패한 권력이나 은행가들, 이런 것들도 다 철저히 진위 여부를 가려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철저히 다 드러냈고요. 또 국민들 개인은 파산하지 않도록 어떤 보호 대책을 마련을 했는데, 아까도 봤지만 110% 정책이란 걸 사용을 했대요. 무슨 이야기냐면, 가계부채의 총액이 현재 가지고 있는 집, 자산에 비해서 110% 이상이 되는 부분의 빚은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지금 우리 LTV가 몇 %죠? 80%였잖아요. 처음에. 그런데 60%로 떨어졌고. 그러면 110%란 거는 집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110%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처음서부터 집 가격만큼 혹은 그 이상을 꿔줘서 빚이 늘어난 게 아니라, 우리나라하고 아마 비슷한 수준으로 대출을 해줬을 건데, 집 가격이 워낙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 퍼센티지가 올라간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만약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뭐 위기다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실질적인 위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무언가 이렇게 폭풍 전야와 같은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겪고 있는 그런 정도의 위기는 오지 않았는데, 만약 그런 위기가 온다라고 하면 저는 110% 정책 같은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기는 하더라고요. 어쨌든 부동산에 대해서는 좀 그런 느낌이 그거 보면서 좀 들었고요. 어쨌든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기업체나 은행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책임을 물었고, 정치권이나 정부 관료들, 기업가들을 또 철저히 개혁하기 위해서 노력함과 동시에, 복지정책은 그대로 유지를 해서 경제 위기 가운데에도 정말 이렇게 최악의 상황으로 국민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망은 이렇게 구축을 해줘서,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고 또 내수 소비가 많이 줄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경제 그 불경기에서 다시 회복하는 데 더 도움이 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런 정책의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건 인구가 작기 때문에 31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부작용이 없어서 진행된 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서양에서 지금까지 서양 경제에서 그 시행을 해왔던 경제 정책만이 유일한 해답은 아니다라는 좀 어떤 대안 같은 것들을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는 그런 케이스가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자신들이 국민들을 위한 어떤 정책이다라는 생각으로 정책을 시행을 했고 그 결과로 인해서 2008년도에 국가 부도 사태를 맞이했을 때 가지고 있던 국가 부채가 1,200억 달러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를 다 갚으라고 외국에서 요구를 했고 그 전 국무총리는 지금은 구속된 전 국무총리는 이거를 국민의 그 부담으로 다 갚겠다라고 했고 국민 1인당 책임져야 되는 부채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5억 원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국무총리가 하겠다라고 그 승인을 했는데 국회에서까지도 의결을 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민투표를 붙여서 결국 93%가 반대를 해서 그것을 결국 이제 하지 않기로 배를 째서 1,200억 달러를 갚아야 됐던 어마어마한 이 사태를 IMF로부터 21억 달러를 그 지원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경제를 다 회복을 했어요. 지금은 경제 성장률이 3%가 4%까지 작년에는 올라갔을 정도로 그 다른 나라들보다도 오히려 건강한 경제로 탈바꿈을 하게 됐거든요. 어쨌든 이게 돈 떼인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긴 하지만 이게 투자를 하면 그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가 져야 되는 건데 그 투자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이렇게 씌우는 건 무언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좀 그런 선례를 남긴 것 같아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하우스푸어 대책이라든가 렌트푸어 대책 같은 것들을 그 이름으로 내놓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 자금이 은행으로 들어가는 자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목상으로는 국민들을 위한 정책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엔 은행들을 구제해주는, 은행들을 보조해주는 수단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고 그런 부분이 그렇게 그 허투루 쓰여지지 않도록 좀 감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이슬란드의 케이스를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것들을 좀 접목시킬 수 있었으면 우리 국민들도 이런 어떤 뭐 생각이나 모임이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아이슬란드 국민들의 국민성이 우리나라 국민성하고 조금 비슷하대요. 자기들이 굉장히 이렇게 좀 똑똑하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도 무언가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좀 타입이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시위나 이런 것도 보면 마치 우리나라에서 시위하는 것처럼 격렬하게 시위를 하고 잡혀가고 하는 장면들이 그렇게 낯설게는 느껴지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 아이슬란드에서 이렇게 조금 근본적인 개혁을 이끌어냈던 걸 우리나라에도 어떻게 좀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만약에 개혁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개혁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될까라는 거를 그냥 머릿속으로만 이론적으로만 생각을 좀 해봤어요. 개혁을 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윗부분에 대한 개혁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존의 기득권이나 정치권이나. 물론 이 정치권이나 기득권의 그 개혁을 생각하면 이 사람 표정처럼 머리가 아프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뭘 손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심각하지만 이 개혁이 되지 않으면 결국 밑으로부터의 개혁은 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김광수 경제연구소 포럼에서는 옛날서부터 자식 세대 이야기를 하면서 세대교체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나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도 능력이 있고 깨끗하고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다 그냥 나이나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모두 다 이렇게 바꿔버린다는 건
조금 뭔가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를 보다 보니까 금속의 역사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강철을 만드는 방법이 나왔는데, 예전에는 강철을 만들 때 이렇게 불로 달구고 이게 망치로 치고 다시 접어서 망치로 치고 불로 달구고 접어서 망치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접는 걸 한 200겹에서 2000겹까지 접는데요. 그러면 이게 칼이 강한 강철, 이 칼날이 만들어진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칼날을 계속 망치로 때려치면서 접으면서 불에 달구었을 때 그 칼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작용은 뭐냐 하면, 그 철 내부에 있는 탄소가 계속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에 달구고 쳐내고 하면서 안에 있는 탄소가 빠져나가게 되고, 일정량 이하의 탄소가 이 철 속에 남아있게 되면 그게 강철이 되고, 탄소가 조금 덜 빠져나가면 주철이 된답니다. 그래서 탄소가 조금 더 많으면 깨지기 쉬운 칼이 되고, 탄소가 거의 일정량 한 10% 정도라고 하는데 그 정도까지 빠져나가게 되면 이게 강철로 만들어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베세머란 사람은, 영국의 베세머란 사람은 커다란 용광로를 만들어서 이 용광로 안에 이 그 녹인 물을 집어넣어 놓고 여기에 규소하고 탄소를 이렇게 그 안에 쏴주면 이게 탄소하고 규소하고 같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CO2가 돼서 안에 있는 탄소 양이 조절된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엄청 큰 그 한 번 하면 500톤인가? 그 정도의 이 그 녹인물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 사람이 원리로는 10%만 남기고 이거를 탄소를 빼내야 된다는 원리로는 알았는데, 이 10%만큼 남기는 게 너무 어려워서 계속 실패를 했어요. 근데 다른 한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그때서부터 대규모의 강철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소위 이제 뭐 고층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됐는데, 그 방법이 뭐였냐 하면 철 안에 있는 모든 탄소를 완전히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의 탄소만 그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물갈이에 대한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좋은 사람은 남겨놓고 나쁜 사람은 빼고 하면 좋겠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게 이론적으로는 가지만 실제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차라리 기존의 어떤 시스템이나 그 기득권을 전체 다 새롭게 한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물갈이를 할 때 그 오히려 더 수월하고 더 어떤 비용이나 효율적인 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그 베세머 강을 만드는 방법처럼 세대 교체 혹은 기득권의 어떤 물갈이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래로부터의 개혁은 저는 이게 한 3단계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아래로부터 개혁을 한다는 건 예전에 계몽운동이나 뭐 이런 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지식이 거의 없었고 배운 사람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정말 가르치는 것이 필요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교육을 이미 받았고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이미 받아들이고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웬만큼 뭐 전문가 수준은 아니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예전에 계몽운동을 할 때처럼 무언가 이렇게 교육적인 측면에 깊이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고 자신이 무엇을 누릴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와 같은 조건에서 얼마만큼을 누리고 있고 그럼 내가 어떻게 이것을 얻을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이나 가능성에 대해서만 깨달을 수 있게만 해주면 사람들이 행동할 수 있고 모일 수 있고 바뀔 수 있고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소장님이 이제 가끔 뭐 강의나 이런 걸 하실 때 모이면 바뀐다, 모이면 끝난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그 되나 이렇게 잘 감이 안 오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것 자체로
무언가 이렇게 압박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고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아까 아이슬란드에 시위를 하던 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위를 아마 왜 하냐고 그 리포터가 물은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시위는 본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본인이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정치인들은 본인들이 힘든지 고통스러운지 알지 못하고 결국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고 결국엔 본인들은 노예나 다름없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일반 그냥 시민들은 대부분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치여서 이런 생각을 할 여유조차 없고 그냥 하루하루 혹은 자기 가족들, 내 이런 어떤 일가 친척들, 내 주변의 사람들만 챙기고 가기에도 너무 버거운 상황이 이미 되어버려서 그 안에서 각자 능력껏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도태되고 이게 너무나 그냥 자본주의라는 게 원래 그렇다라고 그냥 우리나라 안에서는 결론이 이미 맺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자본주의라는 것이 그렇지 않고 국가라는 것이 그렇지 않고 사회라는 것이 그렇지 않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라는 것이 그렇지 않고 국민들이 그런 것을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어떤 그 근본적인 그런 자격, 권리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많은 국민들이 더 자각하고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내면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걸 국민들이 공감하기만 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 이유가 아까 아이슬란드 국민들처럼 시위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생활이나 문제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는 것으로 조금 더 이렇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 보면 집의 문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 젊은이들은 등록금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 육아, 주택, 그 다음에 뭐 노후 문제. 어떻게 보면 북유럽이나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고생인 것 같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걱정에 걱정.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이렇게 극한의 상황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등록금의 문제, 이거를 모이기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다른 나라들은 등록금의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은 뭐 서유럽의 케이스라든가 미국 케이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여서 고민하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사람들이 일정 수 이상 정기적으로 모이게 되면 그곳에는 항상 정치인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정치인들은 표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은 포럼이나 이 국민들의 모임이 저는 어떤 교육기관이나 이런 느낌보다는 문화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어떤 학교폭력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이 학교폭력 이게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다큐멘터리 안에 어떤 게 나오냐면 아이가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이제 정신지체화가 돼서 지금 20살이 넘었는데 9살짜리 지능밖에 안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런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고통받은 그 부모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지역에서 주민공청회를 엽니다. 고육위원들을 초대하고 주지사를 초대하고 상원의원, 하원의원을 초대해서 주민들을 다 불러놓고 교육, 아이들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청회를 해요. 그럼 주민들이 아이도 나와요. 10살짜리, 11살짜리 아이들이 나와서 내가 학교에서 어떤 일을 당했는데 부모님도 선생님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도 마련해 주지 않았다. 근데 이렇게 자기 친구 같은 아이가 죽고 나니까 이제 와서 어른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하고 하는 게 자기는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고 어린 아이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어떤 제도적인 것도 아니고 누가 이렇게 이끌어서도 아니고 문화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도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굉장히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이 포럼이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비록 그냥 일반 시민들이 모여서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함께하는 자리로 점점 더 발전해 나간다고 하면 문화가 되고 이 문화의 힘이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동력으로 바뀌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본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생각을 하다 보면 행동하는 데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아까 아이슬란드 사람들처럼 나가서 시위를 하고 집회를 하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생활 가운데 혹은 뭐 직장에서든 혹은 우리 그 사회 혹은 동네에서든 정치인들이 혹은 정부 관료들이 하는 것들을 감시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라든가 혹은 그 복지를 위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뭐 건의한다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이미 그 제도적으로 마련된 부분이 있거든요. 정부 공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어떤 시청이라든지 구청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감시를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게 조금 정보가 그 해외에서 어떤 이런 정보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이게 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고 그런 기반들을 마련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이미 되어버려서 그런 것들이 되고 있는데 그 실제로 일반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는 신경을 못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모여서 함께 고민하고 한번 이렇게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어떤 이렇게 스타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시민들이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그걸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 적용을 실제적으로 이제 국가적으로 혹은 그 지역 공동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까지도 이제 앞으로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해봐요. 저도 아직 뭐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어린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어린 아이들이 놓여 있는 상황이 어쩌면 이 아이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국가 부채가 뭐 올해인가 내년부터는 이제 공기업 부채까지 다 국가 부채로 산정을 해서 통계를 낸다고 하지만 어쨌든 실질적으로는 이미 GDP 수준을 넘어서 버렸는데 뭐 아직까지 국가 부채 자체는 뭐 GDP의 30% 4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아직은 안전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국가 채무 혹은 또 뭐 민간의 혹은 금융기업의 모든 채무까지 다 합치게 되면 어마어마할 정도의 빚을 이미 대한민국이 짊어지고 있고 이 빚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또 그 자녀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갚아야 되는 그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먹어야 되는 물까지도 그러니까 이런 사막에 있는 것도 그런데 아이가 먹어야 될 물까지도 이미 다 뺏어서 우리가 먹어버린 것과 같은 상황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아까 영상을 보면서 위에서는 국민을 중심에 둔 정치 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국가 부도 위기 사태가 났을 때 국민들에게 가장 중점을 두고 했던 일이 모든 국민들이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믿음을 주는 걸 가장 중점에 두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어떤 국민을 중심에 두는 정책을 만드는 정치인들이 좀 나오긴 힘드니까 물갈이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스스로가 국가의 주인임을 인식하고 더 좋은 국가를 만들려는 그냥 선거 때가 되면 투표할 때가 되면 투표만 하는 투표기 거수기로서의 국민이 아니라 정말 국가를 스스로 노력으로 바꿔가려고 하는 그런 국민들이 상호 어떤 작용하에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발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